안녕하세요. 파렴치한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준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투브의 애청자로서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많이 웃기도 울기도 하고 내일처럼 화도 냈었어요. 그리고 느꼈죠. 세상엔 감동적이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사연이 참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게도 남들에겐 차마 창피해서 말하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인사말에서도 언급했듯 그건 제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많은 위로와 공감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자식이 둘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3시간가량 떨어진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웠죠. 첫 아이를 낳고 키울 때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나더군요. 그리고 큰아들과 3살 터울인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과 전 더 크게 다가올 행복에 가슴이 마구 부풀러 올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가 뇌성마비라고요? 선생님, 혹시 검사 결과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왜 하고 많은 애들 중에 하필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행은 이제 막 돌이 지난 저희 둘째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어린애가 자꾸만 몸이 뻣뻣해지고 걸음만 시작했어도 몸이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지기에 우리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둘째는 뇌병변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뇌병변으로 인해 둘째는 평생 몸이 경직된 중증 뇌성마비 증세를 안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장애가 있는 자신의 동생을 끔찍이도 아끼는 착한 아이였어요. 명아나, 너 얼굴이 왜 그래? 학교 애들이 명규 자꾸 놀리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우리 명규 못 놀리게 본때를 보여줬어요. 다행히 둘째는 몸이 불편했지만 지적장애도 없고 느리고 불편하게나마 스스로 거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는데 큰아들은 늘 그런 둘째를 지켜주었어요. 둘째를 놀리는 애들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혼내주고 등교부터 학교까지 늘 둘째 옆에 붙어 함께했죠. 어머니, 명균 제가 늘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셨죠? 고맙다. 엄만 우리 큰아들 덕에 늘 마음이 든든해. 어린 마음에 동생을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었건만 그런 큰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덕분인지 우리 둘째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흔히 겪는다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 없이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주더라고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언어 치료도 꾸준히 받은 덕에 어느라나마 사람들과 언어 소통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성인이 된 후엔 집에서 사이버 대학을 다녔고 불편한 손으로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니 나중엔 인터넷에 유행하는 소설을 써서 돈을 버는 어엿한 작가가 되었죠. 큰아들은 자기 동생뿐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끔찍이 위해주는 효자였습니다. 공부까지 잘했던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공기업에 취업하더군요. 이런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 부디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늘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드디어 2살 어린 며느리를 데려왔죠. 안녕하세요. 이종아라고 합니다. 건너 건너 소개로 만났다던 며느린 분양 대행사에서 영업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린 영업직답게 언변이 꽤 화려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첫인사 오면서 선물로 뭘 사올까 하다가 백화점에서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왔어요. 핸드크림? 소고기랑 우리 양반 좋은 술까지 가져와 놓고 내 선물을 또 따로 샀어? 난 평생 농사 짓고 산 사람이라 손도 하도 굵고 거칠어서 그런 건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런 여성스러운 선물이 나랑 어울릴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손이 어때서요? 제 눈엔 너무 곱고 멋지기만 한데요. 이 2 손으로 아버님이랑 같이
명한 씨랑 동생분 전부 멋지게 키워내신 거잖아요. 투박하기만 한 제 손을 보고 며느린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이렇듯 며느린 마치 입안에 혀처럼 굴며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죠. 게다가 며느린 몸이 불편한 우리 둘째를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상냥하게 대하더군요. 인터넷에 소설을 쓰신다면서요? 그럼 소설가시네요. 너무 멋져요.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무슨 글 쓰시는지 다음엔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기에요. 둘째는 장애 때문에 말이 느렸는데 며느린 답답한 티도 내지 않고 둘째의 대답을 경청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 대하듯 둘째를 대해주는 며느리가 참 고맙고 마음에 들었죠. 상견례 때 만나뵌 사돈 어른들 또한 좋은 분들이었어요. 비록 예전에 집사람이 오래 아파서 집 형편은 어려웠어도 우리 외동딸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애가 외동으로 자라서 가끔 버릇이 없긴 한데 저희 딸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아주 엄하게 혼내놓겠습니다. 오래도록 형사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치킨집을 한다던 박가사도는 딱 보기에도 경우가 바른 분이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말해주길 박가사돈이 꽤나 엄하게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했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 며느리가 이렇게 인성이 바르구나 싶어 흡족했어요. 그렇게 큰아들은 나이 3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린 저희 시부모님 제사며 명절이며 할 것 없이 집안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우리 명한이 조부모님 제사까지는 안 와도 된다니깐. 명한아, 일하느라 바쁜 네 척 그냥 쉬게 하지 뭐하러 데려왔어. 저도 힘들면 안 내려와도 된다고 말했죠. 저만 슬쩍 왔다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혼자 힘드실 거라고 귀엽고 이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린 바늘과 실 아닌가요? 어머님이랑 전 한 세트잖아요. 뭐든 같이 해야죠. 어머님, 저 이 동태들부터 밀가루 묻히면 될까요? 게다가 그냥 앉아만 있으래도 알아서 척척 앞치마를 메고 할 일을 찾는 모습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집에서 저와 남편과 함께 살던 둘째도 그런 자기 형수를 참 좋아했죠. 며느린 꼭 집안 행사가 아니어도 큰아들과 함께 한두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는데 한 번은 저희 집안 소유의 선상과 근처 땅 이야기도 하게 됐죠. 며느리가 먼저 은근슬쩍 왜 제 아주버님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제 시부모님 제사를 가져오게 된 건지, 그럼 유산도 저희 남편이 더 많이 물려받은 건지 물어봤거든요. 집안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거라 관리는 같이 하는데 선산하고 땅명인 우리 아주버님 거야. 그리고 제사는 아주버님 네가 기독교라 제사를 안 지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온 거야. 그래도 조상님께 정성을 들여야 후손들이 덕을 볼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의 눈이 유독 빛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전 며느리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가나 보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초반에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린 가끔씩 제게 선상과 놀고 있는 그 땅의 위치라던가 쓰임새라던가 하는 질문을 하더군요. 어차피 며느리도 가족이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 주었는데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무렵 며느린 저와 남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어머님 아버님 집안 선산하고 땅이요. 큰아버님 설득해서 그냥 놀리느니 팔아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회사에서 곧 내놓을 투자 상품 중에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뭐? 글쎄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집안 땅이니 관리야 아주버님네와 함께 한다지만 어차피 아주버님 재산이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상님들 묘가 있는 선산은 아예 팔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며느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끈질기게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예 자신이 직접 아주버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요. 마침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었는데 며느린 그날 자신이 아주버님을 만나 뵙게 허락해달라고 저와 남편을 졸라댔어요. 한번 마무리 짓지 않으면 며느리가 계속 이럴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께 양해를 구한 뒤 부득불 며느리의 말을 허락했습니다. 거절해도 아주버님이 딱 잘라서 하시면 더 이상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며느린 크게 기뻐하더니 그날 웬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말씀드린 저희 회사 투자 상품 담당자라서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상호라고 합니다. 이야, 제가 우리 종아 씨 시댁을 다 와보네요. 종아 씨 성격 너무 좋죠? 종아 씨 직장에서도 성격 좋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두 사람은 많이 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끈질기게 아주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안 팔아. 오래도록 우리 집안에 물려 내려온 땅이니 나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야. 지금 집안 어른 중 한 분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계시고 아무리 설득해도 내 뜻엔 변함없네. 그러니 자네도 칠부 자네도 그만 얘기하게. 재수 씨,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집사람이 아까부터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가 오네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끝내 거절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힘들게 내려온 두 사람이 허턱만 치고 돌아가는 게 마음에 걸려 괜찮다는 두 사람을 붙잡고 미리 사다 놓은 소고기를 구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그 직원은 낮에 보였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식사 내내 어두운 표정이더군요. 아가, 너무 실망하지 마. 아예 팔 생각이 없으시다는데 어쩌겠니? 아주버님이 평소엔 유하신데 한 번 고집한 건 절대 꺾지 않는 완고한 분이시기도 해서 너한테 억한 심정이 있거나 해서 그러신 건 아니니 기분 상해도 말거라. 그쪽 분도 여기까지 내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실망한 것 같아 좋게 말을 건네도 그 남자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시큰둥했고 며느리 나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후 며느린 안녕히 가시라는 둘째 인사도 무시하곤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타 서울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에 며느리 나의 저희 집에 내려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혼자 내려온 아들에게 물었어요. 니처 설마 저번에 집안 땅 일로 기분 상했다고 안 내려온 겠냐? 아니에요, 그런 거. 저 사실 저희 집사람 얼마 전에 유산했어요. 안정기가 되면 양가 어른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임신 소식 알리기도 전에 유산 소식부터 알리게 돼서 죄송해요. 집사람이 두 분 얼굴 뵙기도 죄송하다며 힘들어하길래 유산해서 몸도 안 좋은 상태니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깜짝 놀란 전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해 몸 상태는 괜찮은지 물었어요. 며느린 그런 제게 울적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명절인데 못 내려가 봐서 죄송해요. 어렵게 생긴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요. 저 당분간 친정에서 쉬려고요. 아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이 제일 먼저지. 명절 걱정은 말고 푹 쉬거라. 저는 안사돈께도 전화드려 유감을 표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며느린 일이 바쁘다, 여전히 유산한 일로 두 분 얼굴을 뵙기 죄송하다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저희 집에 내려오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걱정돼 서울로 직접 올라가 보려고 해도 바쁘다며 저를 오지 못하게 했죠. 가끔씩 혼자 집에 내려오던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은 정말로 며느리가 요즘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일이다 보니 지방으로 출장도 자주 가고 야근도 잦더라고요. 작은 회사인데 지금 일이 쏟아질 때 열심히 해야 회사가 크는 거라면서요. 아가 몸은 이제 괜찮고? 네, 몸은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래도 몸은 건강해졌다니 다행이다 싶더군요. 바쁜 애에게 굳이 내려오라는 말을 하기도 그래서 저는 드문드문 며느리와 안부 전화만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아가, 요즘 많이 바쁘다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니? 아, 네. 어머님, 제가 지금 고객하고 상담 중이어서요. 통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언젠가부턴 전화조차 잘 하지 않게 됐죠. 처음과 너무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저 아들과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과 통화를 하던 어느 날, 전 며느리가 유산 이후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긴 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속상해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용안 한의원에 가서 애 생기는 약을 지어왔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바쁜 애들이 언제 시간이 나는지 몰라 선뜻 서울로 올라가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언제든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집에 한번 내려오거라. 내가 중요하게 줄 게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두 아이는 그 주 주말에 곧장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절 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치 뭔가를 잔뜩 기대한 사람 같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한약을 건네며 뿌듯하게 말했죠. 이거 아주 용한 한의원에서 미리 예약까지 해서 산 약이란다. 애 생기는데 효과가 아주 좋대. 네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일 것 같아서 샀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마치 이게 아닌데 싶은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잠시 뒤 전 며느리의 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아들을 슈퍼로 심부름 보내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찾아 나섰던 전 집 밖에서 통화하던 며느리의 말을 듣게 됐어요. 나 지금 시댁 내려와 있어. 모임은 너희들끼리 해.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중요한 거 준다길래 큰아버님이 드디어 땅 팔고 투자라도 해준다는 소식이거나 돈이라도 줄 줄 알았더니만 글쎄 쓰잘데기 없는 한약을 주더라니까. 일도 힘든데 이딴 걸로 사람을 오라가라야. 여기 오면 몸 불편한 시동생 수발드는 게 제일 짜증나. 혼자 걷기만 하면 뭐해. 언제 넘어질까 노심초사 계속 쳐다봐야지. 밥 먹을 땐 일일이 물 떠다 줘. 반찬 숟가락에 올려줘. 계속 질질 흐르는 침 닦아줘. 그걸 다 내가 하냐고? 미쳤냐?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눈치 없이 나한테 형수님거리면서 친한 척 하는데 진짜 한 대 콱 지어받고 싶다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갑게 굴더니 속으론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누굴 지어박아? 어머님, 다 들으셨어요? 너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니? 너 생각해서 발품 팔아 약 지어온 시애미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짜증이 나? 그리고 우리 둘째한테 네가 먼저 친한 척해서 널 좋아하는 거지. 걔가 괜히 그러니? 걔가 뭘 잘못해서 네 입에 그딴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죄송해요. 근데 저 일하느라 정말 피곤한데 갑자기 부르셔서 주신다는 게 고작 저런 한약이니까 화가 나서 말이 더 심하게 나왔어요. 고작 한약 같은 거 2번 다시는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오기 싫으면 앞으로 내려오지 마. 저는 시근덕대며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뒤 며느린 집에 돌아와서도 종일 뚱한 표정으로 밥을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더 이상 죄송하다 어쩐다 제게 사과하지도 않았죠.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큰아들과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착한 큰아들 가슴에 못을 박을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함께 자리에 있던 둘째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그 일은 혼자 마음에만 담아두기로 하고 냉담히 말했습니다. 다들 알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혼낼 일이 있어서 종아 쟤 좀 혼냈다. 니들 얼른 밥 먹고 서울로 올라가라. 그 뒤 며느린 저희 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며느리를 집에 부르지 않았죠. 우리가 단순히 싸운 줄로만 아는 남편과 둘째는 어색하게 눈치만 받고 가끔 저와 통화하던 큰아들도 우리 사이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전과 같지 않게 소원해진 것 같더군요. 집사람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어머니랑 왜 싸운 건지 말해보라고 해도 말도 안 하고 화해할 생각도 없다니까 저도 화가 나서 종종 다투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뭘 잘했다고 뚱에 있는 며느리가 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본 며느리의 실체를 아들에게 말해주는 게 맞는 건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던 와중
갑자기 큰 불행이 터지고 말았어요. 위암? 네. 그래도 다행히 2기 정도에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건 바로 건강검진을 받은 큰아들에게서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급하게 수술 스케줄을 잡은 아들은 수술 나흘 전 서울의 병원에 곧바로 입원부터 했습니다. 남편과 전 아들이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둘째까지 데리고 병원으로 올라갔는데 몇 시간을 병실에 있어도 며느린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예, 주말인데 종아는 어디 갔니? 왜 애가 코빼기도 안 보여? 아, 그게요. 일이 좀 바빠서 집사람은 아직 병원에 못 와봤어요. 뭐? 걘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니?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간병은커녕 잠깐도 안 들렀단 말이야? 아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그저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며느린 오히려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고작 2기인데 치료하면 금방 낫잖아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저 일하느라 바빠요. 남편 수술 잡힌 날부터 며칠 동안 출장도 있고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알아서 수술 받고 치료도 받고 잘하겠죠. 정 걱정되시면 시간 많은 어머님이 직접 간병하시던가요. 끊을게요. 그리고 며느린 자기 할 말만 마친 뒤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이가 소원해졌다더니 소원해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죠. 너 정말 얘랑 계속 살아야겠니? 난 이런 며느리 도저히 그냥 못 두고 보겠다. 저도 이번 일로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우선 수술부터 받고 차분히 생각해 볼게요. 씁쓸한 아들의 말에 저는 애써 화를 사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수술날 저는 남편에게 둘째를 부탁하고 직접 아들 곁에 붙어 있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차피 출장 간다던 며느리에게 미리 말할 필요조차 못 느꼈죠. 그리고 역시나 아들이 수술을 받은 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린 수술이 잘 됐냐는 전화조차 없더군요. 저는 병실에 있는 보조 침대에 누워 쪽잠을 잤는데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오후 아들은 제게 자신의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했어요. 됐다. 주인도 없는 집에 내가 혼자 왜 들어가니? 그 주인이 전데 무슨 상관이에요. 집사람도 어차피 출장 가서 집에 없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주무시고 오세요. 아들의 간청에 하는 수 없이 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초 딱 한 번 아들이 집들이에 초대한 이후 처음 하는 방문이었죠.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간 전 너무 피곤해 씻지도 않고 안방 이불장에서 이불을 꺼내 작은 방에 잠자리를 깔았어요. 안방에서 자긴 좀 그렇고 거실은 괜히 휑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유, 여긴 거의 창고구만. 원래 아이 방으로 쓰려고 했다던 그 방은 그럴 생각이나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잡다한 짐 투성이더군요. 하지만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 어수선한 방에서도 금방 잠이 청해지더라고요. 잠깐만 자려고 했는데 눈을 떴을 땐 이미 창밖이 컴컴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낮 3시에서 저녁 7시가 돼 있었죠. 그런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뭔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저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말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문이 닫혀 있던 안방이었어요. 소리를 들어보니 출장 간다던 며느리의 목소리더군요. 그제야 안심을 한 전 잠시 안방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아 방해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통화 소리를 엿듣게 된 전 점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재빨리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이 사연투부 사연들을 들으며 뭐든지 증거를 우선 남겨놓아야 한다는 걸 잘 배웠거든요. 아우, 피곤해. 생각보다 출장 일정이 빨리 끝났어. 상호 씨 와이프 오늘 친정 간다고 했지? 그럼 이따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와인 한잔하고 같이 자자. 내 남편?
병원에 있지. 어제 암 수술 받았다니까. 고작 이게 암 가지고 심오란 인간이 얼마나 호들갑인지 아우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차라리 확 말기에 발견돼서 저 세상이나 가버렸으면 얼마나 내 속이 시원했겠어? 합법적으로 그놈 명의 이 집 전세금이랑 유산도 받고 자연스럽게 사별도 하고 그럼 당신 만나는 게 훨씬 수월했을 텐데. 너무 엄청난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상호 씨라는 이름을 들으니 1년 전 저희 집에 아주버님을 설득하러 내려왔던 그 남자 직원이 딱 생각나더군요. 며느린 바로 유부남인 그놈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들어보니 며느린 그동안 이번처럼 정말 출장을 다닌 게 아니라 대부분 그놈과 출장 핑계를 대며 놀러 다닌 거더군요. 야근이 잦았던 것도 그놈과 함께 퇴근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우리가 결혼하고 뒤늦게 회사에서 만난 게 정말 천추 아니야. 안 그랬으면 우리 둘이 진즉에 결혼했을 텐데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하면 나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는 거 알지? 아휴, 내 남편 암이나 나중에 꼭 재발됐으면 좋겠다. 사별하고 당신이랑 살게. 돈만 있으면 당신이랑 그냥 확 도망가 버리는 건데 작년에 시댁 그 영감탱이 잘 꼬드겨서 돈만 뜯어냈어도 당신이랑 진즉 떠났을 텐데 이게 뭐야? 나랑 당신이랑 사기 쳐먹으려고 한 거 기가 막히게 눈치챈 건가? 아무튼 그 집 식구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당신 장인이 가지고 있던 시골 땅 이번에 재개발된다고 했지? 우리 그거나 꼬드겨서 뜯어내보자. 들으면 들을수록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댔습니다. 그제야 전 아주버님과의 만남 후 며느리의 표정이 왜 그렇게 죽상이었는지 알게 됐죠. 그저 실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전부 사기쳐서 그놈과 함께 도망가려던 거였으니까요. 그때 아주버님이 선뜻 땅을 판다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머리가 샛노래지더군요. 그리고 나 피임약 그만 먹고 아예 피임 수술할까 봐 저번에 실수로 임신해서 유산했다고 핑계대고 몰래 애 지우느라 진단 뺐다니까. 피임 수술하면 적어도 애 생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맨날 세상 착한 척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그런 재수없는 인간을 내가 왜 낳고 싶겠니? 직업 좋다고 잠깐 혹해서 결혼한 내가 미쳤어. 난 그런 재수없는 부류보단 당신처럼 좀 속물적인 사람이 훨씬 좋더라. 얼른 와. 예쁜 잠옷 입고 기다리고 있을게. 통화를 끊은 며느린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만 꼭지가 돌아 저는 안방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를 본 며느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버러지 같은 거사. 내 아들 암이 말기여서 한다고? 재발했으면 좋겠다고? 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현관에 버젓이 내 신발이 있는데 그걸 못 봤냐? 하긴 평소에 살림이 얼마나 손을 안 댔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신발이 죄다 꺼내져 있더라. 그러니까 내 신발을 제대로 못 봤겠지. 너 우리랑 우리 아들 돈으로 얻은 이 전셋집에서 이렇게 종종 남자 불러서 더러운 짓거리하고 살았냐? 내 아들은 그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감히 남자를 불러들여?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 그렇게 착한 척 내숭이란 내숭은 다 떨더니 너 아주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였구나. 너 같은 건 당장 내쫓길 줄 알아. 감히 우리 아들 배신한 것도 모자라 죽으라고 저주까지 퍼부어? 우리 집안에 등쳐먹으려고 들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라고 매일 밤 물 떠놓고 기도할 거야. 아 진짜 노인네 더럽게 땡땡거리네. 까짓 거 이혼하면 되잖아요. 하면 별로 볼 것도 없는 아들 가진 게 모유세라고 쫓아내네 마네예요. 나간다고요. 그러자 며느린 이내 뻔뻔한 낯짝을 하더니 장롱 위에 캐리어를 꺼내 유유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당한 행동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죠. 심지어 며느린 저 보란 듯이 아주 느릿느릿 서랍에서 속옷도 꺼내고 화장품도 일일이 챙기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곤 픽픽 웃으며 저를 약올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왜요? 약올라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어디 한번 달려들어서 머리털이라도 뜯어보세요. 어머님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그리고 제가 바람 피운 거 증거 있으세요? 없죠? 어머님이 제가 집 나가면 절 고소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노인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이런 엄청난 실체를 그동안 어떻게 감추고 살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내 이종아 이 썩을 것을 그냥. 이종아 너 당장 나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엔 마구 씩씩대는 남자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더군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제 등 뒤로 썩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바깥사돈과 안사돈이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네 되먹지 않은 행동을 그냥 두고 보고 있었겠니?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아까 네 통화 소리 다 녹음해놨는데 내가 이 방문 걷어차기 전에 네 부친한테 그거랑 현관 비밀번호까지 같이 보내버렸다. 딸 자식 교육 단단히 잘못시킨 것 같으니 당장 와서 처단하라고. 사돈댁이 그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바깥사돈이라는 것도요. 제가 자기 부모에게 당장 이를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며느리는 바깥사돈을 보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사돈은 자신의 딸의 뺨이고 등이고 할 것 없이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죠. 내가 평생 쓰레기들을 감옥에 잡아쳐 넣으면서 정작 내 자식을 이런 쓰레기로 키워놓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남편 집안 돈을 사기쳐서 바람난 놈이랑 도망갈 생각을 해? 일부러 애를 지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매를 들지언정 손을 댄 적은 없었는데 사람 새끼가 아닌 놈한테 매를 들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오늘 단단히 재교육시켜주마. 아유, 이거사. 어떻게 암 걸린 사람을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나랑 네 아빠가 널 사람으로 키웠지 금수로 키웠어? 그리고 안사돈 또한 바깥사돈을 말리기는커녕 며느리의 등짝을 후려치며 나무랐죠. 한동안 매타작을 한 뒤에야 두 사돈은 며느리를 무릎 꿇리곤 제게 허리 숙여 사죄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애를 엄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세월이 하나 소용없던 모양이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할 지경입니다. 저희 심지어 박서방이랑 애가 말을 안 해서 박서방이 암 수술 받은 사실조차 몰랐어요. 이 애를 때리든 뭐라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 빨리 싹싹 안 빌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쌍코피가 터진 며느린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 물끄러미보다 손을 들어 뺨을 세차게 걷어붙였어요. 그리곤 두 사돈에게 말했죠. 두 분이 저 대신 분풀이를 해주셨으니 전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런 애 때문에 제 손이 아프고 싶지 않거든요. 당장 이 애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매를 들든 뭐라든 자식 인성교육 똑바로 시키고 사세요. 사실 사돈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하지만 그땐 제 아들 생각에 화가 나 고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안사돈은 며느리가 싼 캐리어를 끌고 바깥사돈은 며느리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잡은 채 끝까지 제게 사과하며 집을 나갔죠. 그제야 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농락당한 사실이 분했고 제 아들이 너무 가여워서요. 그리고 다음날 두 사돈은 병실로 며느리를 끌고 와 제 아들 앞에도 무릎 꿇려 사죄시키더군요. 그날 오전 안사돈이 아들에게 연락해 병실을 물어봤었거든요. 제게 모든 이야기를 이미 들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싸늘하게 노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입 다물어. 너 같은 걸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 뱃속 내 애를 고의로 없애버리고 날 철저하게 배신한 죄. 당신은 평생에 걸쳐서 갚아나가도 모자라. 내가 장담하는데 네 인생은 언젠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 손으로 당신 어떻게 못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꺼지라고.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으, 자식 잘못 키운 부모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부디 얼른 건강 되찾고 잘 살길 바라네. 그게 제가 본 며느리와 사돈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론 이야기로만 들었지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며느리를 윽박질러 며느리와 붙어먹은 그놈 집 주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미리 알고 도망 못 가도록 그놈에게 절대 연락 못하게 하라고 사돈들에게 당부했죠. 저는 그날 오후 당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마구 두드리니 며느리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가 문을 열더군요. 그 뒤엔 4~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애가 서 있었죠. 아마 그 상간남의 딸인 듯 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그 여자 번호로 그 음성 녹음 파일까지 전송해 줬습니다. 음성 파일까지 전부 들어본 여자의 얼굴은 이내 분노로 얼룩졌어요. 누군지 알아요. 심지어 친한 직장 동료라고 저희 집에도 뻔뻔하게 놀러와서 저한테 식사 대접까지 받았던 여자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제 남편 이미 바람 전 적도 한 번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도 애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줬는데 이게 아주머니 며느리랑 같이 제 아버지 돈까지 사기치려고 넘보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진짜 이 인간 가만두나 봐라. 그 여자는 이번엔 당장 이혼 소송이라도 걸 거라며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무너지듯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슴 아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 또한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 누군가를 위로해줄 여유가 없었죠. 그 다음으로 전 며느리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종아 씨 시어머니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근데 종아 씨 오늘 병간에서 여기 없는데 어젯밤부터 연락 안 되더니 오늘 아침에 아프다고 회사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곳에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간남이 뻔뻔하게도 제게 인사를 해대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비아냥댔습니다. 연락 안 됐겠죠. 아마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어제 저녁에 문자만 남겼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어떻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 너랑 그것이 붙어먹은 거, 둘이 어떻게든 사기치고 돈 뜯어내서 도망가려고 한 거 내가 다 알아버렸다고. 이종아 걔 자기 부모한테 메타작 당해서 병가 쓴 거야, 이 썩을 놈아.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좀 나와보세요. 제 말에 그놈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릴 보며 웅성댔고 제 외침에 제일 끝자리에 있던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제게 말하더군요. 제가 사장입니다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방금 들으신 대로예요. 내 며느리인 이 회사 직원 이종아랑 이 남자가 서로 배우자를 배신하고 붙어먹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그거 아십니까? 이 둘이 이 회사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거짓말해대면서 우리 집안 어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그냥 회사에 두는 게 맞겠습니까? 이 회사 이름 대고 이 둘이 나중에 정말 사기치는데 성공하면 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윤상호 씨, 당신이 직접 얘기해보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 사장님, 그게요. 됐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만 봐도 알겠네요. 저 아주머니, 우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세코 저희 회사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일 아니면 절대 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당장 자르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회의실에 고객님들이 와 계시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사장은 제게 반드시 두 사람을 잘라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사정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상간남을 노려보더라고요. 사장의 연락처까지 받아낸 뒤에야 저는 그놈을 한번 세게 째려본 뒤 그곳을 나왔죠. 그날 저녁 제게 모든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들은 남편은 다음날 둘째 함께 서울로 올라와 큰아들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남편 또한 처참히 배신당한 아들이 불쌍했던 거겠죠. 둘째 또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 형을 위로했는데 오히려 큰아들은 덤덤하게 이러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아버지. 명규야, 형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난 어제 하루 마음껏 화내고 울고 하면서 다 털어냈어. 어머니, 아버지, 저 이혼하고 다시 새삼 살 거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주신 덕에 더 늦기 전에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이 기회에 암도 끔찍한 그 여자도 전부 떨쳐내버리면 되죠. 배신당한 건 뼈아프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진정한 패배자는 저 여자일 거라는 거 저 잘 알아요. 저라는 좋은 사람을 놓친 건 그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 슬퍼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그리고 저렇게 생각을 정리하기까지 스스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냈겠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파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끔찍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자꾸나.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며느리의 물건을 죄다 사돈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비용은 모두 바깥 사돈이 제 계좌로 보내줬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계속 아들 집에 머물며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아들을 간병했어요. 그 뒤 아들은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며느리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혼쭐이 난 며느리는 맨몸으로 나가겠다는 조건에 동의하며 협의 이혼을 해야 했고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며느리와 그 상간남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리고 저는 며느리 회사의 사장에게서도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진즉 해고시켰고요. 회사 명예훼손이랑 사기 미수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증거가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음성 파일만으론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두 사람 앞으로 이 업계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가 최대한 힘써 놓겠습니다. 아드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이혼서를 접수한 지 얼마 뒤 아들은 이혼 확정을 위해 며느리와 법원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온 아들의 말에 의하면 며느린 펑펑 울며 아들에게 싹싹 빌었다는군요. 장인어른이 결국 집에서도 그 여자를 쫓아냈대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기숙사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력 살려서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해도 소문이 쫙 퍼져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면서요. 바람났던 그놈도 어머니가 그놈 아내한테 다 폭로하신 덕에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종아 걔한테 너 때문에 재수 없어서 걸린 거라면서 손까지 올렸다나 봐요. 결국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다네요. 지금은.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참 우습죠? 근데 너한테 뭘 빌었다는 거야? 옆에 있을 땐 제 소중함을 몰랐다고 그놈 실체를 보니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대요. 이제 와서 제 몸은 괜찮은지 안부까지 묻더라고요. 그게 어디 진심이겠어요? 저한테뿐 아니라 그놈 아내한테까지 위자료 소송당하고 남자한테 버림받고 집에서도 쫓겨나니 이제 아쉬워서 빌빌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지 말고 꺼지라고 말해주고 돌아왔어요. 전 이제 제 진정한 가족만 챙기면서 살 거예요. 결혼 한번 해봤더니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결국 아들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암 수술을 받은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회사에도 복직한 상태랍니다. 물론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예후가 좋다며 병원에선 앞으로 꾸준히 추적 검사만 잘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예명아나 아침 먹고 가. 환자일수록 끼니는 꼬박꼬박 거르지 말고 챙겨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저와 남편은 둘째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큰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곤 해도 아직 환자인데다 마음의 상처까지 받은 큰아들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농사를 그만두고 집과 농사짓던 땅을 모두 판 뒤 아들 집 전세금과 합쳐 서울에 아예 집을 사버렸죠. 아들 전셋집에 다 같이 살기엔 방도 2칸뿐이라
너무 좁았거든요. 합가를 하면서 가장 좋아한 사람은 바로 두 아들이었어요. 형, 이렇게 맨날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난 형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근데 형은 맨날 나 챙기려니까 좀 불편하겠다. 미안해. 미안하기 뭘 미안해. 나야말로 너랑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와서 너무 좋아. 예전에도 가족들이랑 살고 싶었는데 직장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쉬웠단 말이야. 전처랑 살 때랑 다르게 지금은 진심으로 날 위해주는 가족이 늘 옆에 있는데 내가 왜 불편하겠어? 맨날 퇴근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얘기하고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냔 말이야. 그리고 너 챙기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난 오히려 내가 직접 널 챙겨줄 수 있어서 좋은데? 내 제일 친한 친구도 바로 너야, 명규야. 그 말을 들으니 진즉 농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올 걸 그랬다며 남편과 전 큰아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항상 둘째만 신경 쓰느라 큰아들의 외로움을 신경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큰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 남편과 함께 쭉 두 아들을 지켜주며 서울살이를 잘 해나갈 거예요. 살면서 이번에 겪은 것 같은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선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 다시 한번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전 그때도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자식들을 지킬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부모니까요. 제 자식에게 큰 상처를 준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진 알지 못하지만 그런 버러지에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평생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겠죠. 부디 그 애가 제 아들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만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세상은 가족 말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며느리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 이젠 가족도 의심이 할 판이 됐네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는 인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네요. 당장 눈앞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라는 말도 있듯이 하늘만은 절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하루빨리 모든 세상에서 박멸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 사연과 같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부디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한 매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